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5세 김병호입니다. 등산하다가 겪은 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0월 15일, 그날도 여느 일요일과 다름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내는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죠.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보, 나 산 갔다 올게. 아내가 잠결에 조심해서 다녀와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김밥 2줄과 물 2병을 챙겨 배낭에 넣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산악회는 은빛 산악회라는 이름으로 15년째 활동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회원은 모두 2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은퇴자들이죠. 저는 이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 근교의 산을 오르는데 그날은 북한산 100군데를 목표로 했습니다. 북한산은 제가 수백 번은 올랐을 정도로 익숙한 산이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느낍니다. 새벽 6시 불광역 4번 출구에서 회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병호씨, 일찍 나왔네. 회장인 박 회장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회장은 올해 68살로 전직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항상 단정한 차림새와 온화한 미소로 회원들의 신망을 받는 분이죠. 회장님도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그럼 어제 일찍 잤더니 몸이 가쁘네. 이어서 다른 회원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최 여사는 전직 교장 선생님으로 항상 등산 스틱을 양손에 들고 다니시고 정 사장은 치킨집을 운영하다 은퇴한 분으로 유머 감각이 뛰어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단풍도 절정이라던데. 그러게 말이야. 작년보다 단풍이 더 곱다더군. 회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2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시다. 박 회장의 구령에 맞춰 우리는 북한산 등산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등산로 초입은 완만한 경사로 시작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올라가는데 저는 주로 중간쯤에서 회원들을 살피며 올라갑니다. 총무로서 낙오자가 없는지, 몸이 불편한 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병호씨, 요즘 며느리는 잘 지내나? 옆에서 같이 걷던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죠. 아들하고 사이도 좋고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달라서 며느리 노릇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병호 씨네 며느리는 참 착하다니까. 과찬이십니다. 그저 평범한 며느리예요. 사실 저희 며느리 수연이는 결혼한 지 5년째 되는데 그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명절 때도 꼬박꼬박 인사 오고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도 빠지지 않고 선물을 챙겨주는 성실한 며느리였죠. 아들 준호와는 대학 때 만나 7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수연이는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다가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한 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 과장으로 벌이가 괜찮아서 굳이 맞벌이 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 손주 소식은 없나? 네, 아직은. 둘이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그래, 요즘은 다들 늦게 낳으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며 1시간쯤 올랐을까요? 첫 번째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회원들이 3, 4, 5 모여 물을 마시고 간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도 배낭에서 물을 꺼내 목을 축였습니다. 병호야, 김밥 좀 나눠 먹자.
정 사장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죠.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싸준 거예요. 김밥을 꺼내 정 사장과 나눠 먹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했죠. 자네 아내는 요리 솜씨가 좋아. 이 김밥 정말 맛있네. 40년 넘게 해준 김밥이니 이제는 장인의 경지죠. 우리는 웃으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화목하고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 몇 시간 후 악몽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경사가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회원들은 조금씩 숨이 차기 시작했죠. 후? 나이 먹으니 확실히 힘드네. 그러게요.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하지만 모두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올랐습니다. 등산의 매력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힘들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성취감과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2시간쯤 더 올랐을까요? 드디어 100군데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상이 코앞입니다. 박 회장이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암벽 구간을 조심스럽게 올라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드디어 정상이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경치가 정말 끝내주네요.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정형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과 그 주변의 빌딩들, 멀리 남산타워까지 한눈에 들어왔죠. 회원들은 저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꺼내 파노라마로 주변 경치를 담았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려고요. 자, 다들 모여서 단체 사진 찍읍시다. 박 회장의 제안에 모두들 정상석 앞에 모였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등산객에게 부탁해 단체 사진을 찍었죠.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상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편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간식을 먹거나 경치를 감상했죠. 저는 정상 한쪽 구석의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죠.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 정령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한강의 은빛으로 반짝이며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산은 좋아. 이래서 매주 오는 거야. 물병 뚜껑을 닫고 일어서려는 순간 정상 반대편 큰 바위 뒤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등산객들이 쉬고 있나 보다 생각했죠. 정상에는 여러 개의 큰 바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뒤에서 쉬거나 바람을 피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움직임이 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는 것 같았죠. 호기심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하는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참... 나이 든 사람의 시선으로는 좀 민망했지만 뭐 젊을 때는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옆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왠지 낯익은 옆모습이었습니다. 저 옆모습이 누구더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수연이가 왜 여기에?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수연이가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 등산을 간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수연이는 평소에 등산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 수연이가 맞았습니다. 늘 보던 그 얼굴,
그 머리 스타일,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제가 작년 생일 선물로 사준 등산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는 누구지? 수연이와 포옹하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려고 각도를 바꿔가며 살펴봤습니다. 남자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제 아들 준호의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수없이 드나들던 그 민수가 맞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잠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준호와 형제처럼 지낸 사이입니다.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함께 보냈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왔죠. 준호가 수연이와 연애할 때도 민수가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5년 전 준호와 수연의 결혼식에서 민수는 친구 대표로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뭐라고 했던가요? 준호야, 수연씨, 결혼 축하해. 준호는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친구고 수연씨는 준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두 사람이 평생 행복하길 바라. 나도 옆에서 늘 응원할게. 그런 말을 했던 민수가 지금 제 며느리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우연히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일 수도. 저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우연히 산에서 만났을 수도 있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반가워서 포옹 정도는 할 수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킨십에 대해 개방적이니까. 하지만 두 사람의 행동은 제 희망적인 해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민수가 수연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은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죠.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 왔던 것처럼. 민수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여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어서 볼에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배신감인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저는 오랜 인생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다. 특히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제가 본 것을 준호에게 말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수연이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설령 부인하지 않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다행히 미리 무음으로 설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어 두 사람을 향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화면 속에 민수와 수연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찰칵, 첫 번째 사진,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이 찍혔습니다. 찰칵, 두 번째 사진, 민수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 찰칵, 세 번째 사진, 수연이 민수를 올려다보는 모습, 그 눈빛까지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찰칵, 찰칵, 민수가 수연의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동영상으로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도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고 있던 며느리가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와 이런 관계라니.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수연이가 유난히 차려입었던 것, 준호가 회사 야근이나 출장을 갈 때면
수연이도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던 것. 최근 들어 수연이가 화장을 더 신경 쓰고 새 옷도 자주 샀던 것. 그때는 그저 젊은 여자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10장 정도 사진을 찍고 나서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달려가서 호통을 치고 싶었습니다. 저 파렴치한 것들을 혼내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산악회 회원들도 근처에 있고 다른 등산객들도 많은데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준호였습니다. 제 아들 준호, 아내를 믿고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착한 내 아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목격한 이상 이 불륜 관계를 방치할 수는 없었죠. 결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큰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렇게 밖에서 만나니까 더 좋다.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라니, 준호도 아닌 민수를 오빠라고 부르다니. 그러게, 답답한 데서 벗어나니까 훨씬 자유롭네. 민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늘도 골프라며? 응, 회사 사람들이랑 간댔어. 저녁에나 올 거야. 다행이다. 우리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제 목소리가 정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복장이 터졌습니다. 민수와 수연은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죠. 입이 떨리면서 겨우 말을 뱉어냈습니다. 아, 아버님. 민수도 충격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저씨. 둘 다 제대로 된 말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 아들과 형제처럼 지낸 아이가 이런 배신을 하다니. 민수, 너는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수는 저와 수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한심하게도 수연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혼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오빠. 수연이 민수를 부르려 했지만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산로를 뛰어내려갔습니다. 비겁한 놈. 저는 속으로 욕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여자 혼자 남겨두고 도망치다니. 이게 제 아들이 20년 가까이 친구로 믿었던 놈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우연히 만나서. 오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무슨 오해야? 내가 아까부터 다 지켜봤어. 수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증거도 다 찍어놨다. 수연은 제 핸드폰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연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버님. 수연이 절박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제발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준호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못 본 척. 내 아들을 배신한 년이 무슨 염치로. 제 목소리가 또다시 커졌습니다. 그때 산악회 회원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병호씨, 무슨 일이야? 박 회장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뒤따라 최 여사, 정 사장 등 다른 회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래? 누구야? 저 젊은 여자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인연이 우리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친구랑 불륜을. 뭐라고? 아니, 며느리가 아들 친구랑? 회원들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 젊은 것들이 정말. 병호씨, 정말 기가 막히겠구만. 수연은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륜이 드러난 상황이 견딜 수 없었겠죠. 저는 수연이 뭔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저런 못된 년, 시아버지 앞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최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병호 씨가 얼마나 좋은 시아버지인데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정 사장도 분개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전현이 도망친다. 흥분한 회원들 중 몇몇이 수연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잡아야 해. 저런 나쁜 년은. 그래, 혼을 내줘야지.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이성을 잃은 건 아니었지만 수연이 그냥 도망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준호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들어봐야 했으니까요. 수연은 패닉 상태에서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습니다.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로 빠지려고 했죠. 아마도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다, 저쪽으로 갔어. 조심해, 거기는 위험해. 하지만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수연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 저것 봐. 떨어졌어. 떨어졌다고. 수연이 발을 헛디뎌 가파른 비탈길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수연이 떨어진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7에서 8m 정도 굴러떨어진 곳에서 큰 나무에 걸려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수연?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해 보니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아파. 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연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119에 신고해. 박 회장이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백운대 아래쪽입니다. 등산객이 추락해서 다쳤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으니 빨리 와주세요. 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백운대에서 하산길로 500m쯤 내려온 지점입니다. 등산로에서 벗어난 곳이라.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수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구급대가 곧 올 거야. 준호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다친 거나 걱정해. 사실 저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수연이 잘못했지만 이렇게 크게 다친 모습을 보니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산 중턱이라 접근이 쉽지 않았던 거죠. 환자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수연을 살펴봤습니다. 오른쪽 경골 골절로 보입니다. 조심해서 옮겨야겠어요. 구급대원들이 수연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가시죠? 네, 제가 시아버지입니다. 저는 다른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호씨, 우리도 곧 내려갈게. 힘내, 병호씨. 회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배웅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수연에게 진통제를 투여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 병원부터 가자.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준호한테 어떻게 말하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민수 그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에 도착하자 수연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검사 후에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응급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아까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도, 포옹하는 모습도, 키스하는 장면도. 이걸 준호에게 보여줘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을 알려주는 게 맞지만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수연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시아버지입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경골이 골절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수술이요? 네,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그리 어려운 수술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도. 저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준호야, 너 지금 어디니? 골프장에서 막 나왔어요.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 지금 당장 오호병원 응급실로 와라.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다치셨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가 다쳤다. 수연이가요. 어떻게 다쳤는데요? 등산하다가 떨어졌다. 다리 골절이야. 수술해야 한대. 네? 수연이가 등산을? 저한테는 대학 친구 만나러 간다고?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일단 어서 와. 와서 자세히 얘기해 주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연의 부모님께. 사돈어른, 저 김병호입니다. 아이고, 사돈, 잘 계시죠?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수연의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항상 밝고 상냥한 분이셨죠. 그게 수연이가 등산하다가 다쳤습니다. 지금 오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수연이가? 목소리가 금세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한대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등산은 또 왜 갔대요? 운동도 안 하는 애가. 자세한 건 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당장 가겠습니다. 남편한테도 연락하고. 다음은 민수 부모님께 전화를 걸 차례였습니다. 민수네 집은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살고 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평소에도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에서 자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아버님. 저 준호 아버지입니다. 아, 네. 병호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신지. 민수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금 오호병원에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병원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 혹시 준호나 병호 씨가 다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꼭 오셔야 할 일이 있어요. 부인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집에 있으니 바로 가죠. 저는 일부러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려고요. 그래야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테니까. 1시간쯤 지나자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골프웨어를 입은 채로 급하게 온 모양이었죠. 아버지, 수연이는 어때요? 준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얼굴이었죠. 그 얼굴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수술실 들어갔다. 경골 골절이래.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진정해. 어떻게 등산을 가서. 저한테는 대학 동창 모임 간다고 했는데. 준호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수술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간 건 아니었어. 글쎄, 자세한 건 나도.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연이 정말 괜찮은 거죠? 수술하면 완치되는 거죠? 그래, 의사가 그리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했어. 준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수술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죠.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등산 간다는 말도 없었고.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곧이어 수연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사돈. 수연의 어머니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우리 수연이가 어떻게 다친 거예요? 산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어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멀쩡하던 애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어요. 준호가 장모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연이가 왜 갑자기 등산을. 수연의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해요. 수연이가 등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부모님도 도착했습니다. 준호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요? 병원까지 오라고 하시니. 민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수연이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때 다 같이 이야기하죠. 수연 씨가 다쳤다고요? 어쩌다가? 네, 등산 중에 사고가 있었어요. 민수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요. 많이 다쳤나요? 다리 골절이라 수술 중입니다. 다들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무거운 분위기가 그들을 눌렀겠죠.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언제 보여주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2시간쯤 지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골절 부위에 금속핀을 삽입해서 고정했고요. 앞으로 3개월 정도는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면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수연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게요.
큰일 날 뻔했네. 30분 후 수연이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이었는데 다행히 다른 환자들이 없어서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직 마취가 덜 깬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큼지막한 깁스가 되어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죠. 수연아,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깨어날 거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병실에서 수연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수 부모는 여전히 왜 자신들이 불려왔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까지? 민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연이가 깨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감쌌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수연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수연아, 정신이 드니? 수연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수연의 눈빛이 맑아지더니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민수 부모님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수연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준호를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자, 이제 다들 모였으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병실 벽에 걸린 TV를 가리켰습니다. 요즘 병실에는 환자용 TV가 설치되어 있죠. 이 TV에 휴대폰을 연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HDMI 케이블이 있으신가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병실 서랍에 있을 거예요. 저는 서랍에서 케이블을 찾아 핸드폰을 TV에 연결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준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의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첫 번째 사진을 TV 화면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수연과 민수가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병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죠. 아이고, 세상에. 수연의 어머니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게 어떻게? 민수 아버지도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민수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었죠. 그 다음은 수연이 민수를 올려다보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가 수연의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 으악, 아버지.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죠. 이런 망할 년!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변했죠. 오늘 제가 북한산 정상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수연 씨와 민수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불륜이라니? 우리 수연이가, 수연의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이게 사실이니? 네가 정말? 수연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수연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그때 민수 부모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맞아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민수 어머니도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서 수연의 부모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천인공노할 짓을 했네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4명의 부모가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이 울며 사과했지만 준호는 등을 돌렸습니다. 보기도 싫어.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무슨 면목으로? 준호가 차가운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준호야, 제발. 수연이 절규했습니다. 아들아,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라. 우리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수연의 부모가 준호의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놓으세요. 결정했습니다.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죠. 우악! 수연아! 간호사들이 달려와 수연을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환자분, 안정하셔야 합니다. 다리에 무리가 가면 안 돼요. 준호야, 제발 한 번만. 수연이 계속 애원했지만 준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민수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저 집에 있을 겁니다. 집에 있다고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제가 당장 데려오겠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어디니? 집? 당장 오호병원으로 와! 묻지 말고 와! 하지만 잠시 후 민수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끊었어요. 다시 걸어도 안 받고. 비겁한 놈? 제가 혀를 찼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할 겁니다. 법적으로요. 민수 부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병실은 울음소리와 한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의 부모는 계속 준호에게 매달렸고 민수 부모는 저와 준호에게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준호야, 제발 가지마. 수연이 울부짖었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도 준호를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수랑 수연이가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한다. 넌 잘못한 게 없어. 5년이에요.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준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가자.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알려야지. 우리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을 나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사정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수연이가 민수랑 말도 안 돼. 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준호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아내가 아들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파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의 부모님이 새벽부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문을 열자 수연의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사돈, 제발 준호 좀 설득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그건 준호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래도 5년이나 함께 산 정이 있잖아요. 그 정을 먼저 버린 건 수연 씨입니다. 수연의 아버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작은 성이지만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사돈.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 부모도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그놈을 제가 죽여버리고 싶어요. 민수 아버지가 통곡했습니다. 제발 고소만은 전과자가 되면 그 아이 인생이 그건 민수가 선택한 길입니다. 제발. 역시 문전박대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유책 배우자는 수연 씨가 되겠네요. 재산 분할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책임을 묻고 싶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수연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준호 앞으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뭐? 위자료를 달라고? 준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위자료를 요구하다니. 걱정 마라. 변호사가 다 처리해 줄 거야.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준호와 수연, 양측 변호사가 만났죠. 저도 준호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수연은 목발을 짚고 나타났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죠. 준호야. 수연이 준호를 부르려 했지만 준호는 외면했습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저희는 이혼에 동의하되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수연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아내도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불륜입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판입니다. 1시간 넘게 공방이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다시 만나시죠. 조정이 불발되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연 측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님, 저 수연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법정에서 만납시다. 어느 날은 수연이 저희 아파트 현관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은 채로요. 시아버님,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수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목발 때문에 제대로 꿇지도 못하면서요. 그만하고 돌아가요. 이미 늦었어요. 시아버님, 제발요. 준호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결정한 일이요. 난 관여하지 않겠소. 저는 수연을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민수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죠. 민수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판사도 질책했습니다. 결국 민수에게는 2천만 원의 위자료가 선고되었습니다.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민수 부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딱하긴 했지만 자업자득이었죠.
준호와 수연의 이혼 재판도 결론이 났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명백함으로 피고 수연 씨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하되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부만 인정합니다. 결국 수연은 거의 빈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수연이 따라왔습니다. 준호야,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5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5년이라고. 그 5년을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준호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죠. 이혼이 확정된 후 준호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잠시 제 집에 머물던 준호는 2달 후 새 아파트를 구해 독립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뭘 감사해? 힘들 때 부모 집에 오는 게 당연하지.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해볼게요. 준호는 씩씩하게 새 집으로 떠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준호는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죠. 축하한다, 아들. 감사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앞만 보고 살려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요. 오호, 벌써?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 천천히 알아봐라. 이번엔 신중하게. 네, 그럴게요. 저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은빛 산악회 활동도 계속했죠. 회원들은 그날 일을 자주 화제로 삼았습니다. 병호 씨, 요즘 어때?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호도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도 그런 일을 겪다니 정말 기가 막혀.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산에 오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민수네 가족은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사돈, 저희가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가십니까?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선 더 이상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어서. 뭐,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들이 떠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수연의 소식은 가끔 전해 들었습니다. 친척을 통해 들은 바로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작은 공장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한대요. 우울증 치료도 받는다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제업자득이지. 그래도 한때는 우리 며느리였는데 당신은 마음이 너무 여려. 준호 생각해봐. 그래, 맞아. 우리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한 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여보, 김장김치 담그려면 배추를 좀 많이 사야겠어. 그래, 올해는 김치를 넉넉히 담그자. 준호 주려고. 시장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구입하던 중 길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붕어빵 3개에 1,000원. 따뜻한 붕어빵 사세요.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붕어빵 가판대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수연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한때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던 며느리가 이제는 낡은 점퍼를 입고 머리도 대충 묶은 채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저기... 아내도 수연을 알아봤습니다. 그냥 가자.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발걸음이 붕어빵 가판대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손님에게 붕어빵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때 수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아버님. 그래, 수연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붕어빵 사시려고요? 수연이 어렵게 물었습니다. 3개 주세요. 저는 지갑에서 5만원짜리를 꺼냈습니다. 1,000원입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수연이 거스름돈을 주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다행이네요. 제 말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알아요. 다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은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울지 마요. 사람들이 봅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봉지에 붕어빵을 담아 들고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요. 과거는 잊고. 아버님, 준호도 이제 잘 지내고 있으니 수연 씨도 새 삶을 살아요.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아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붕어빵만 샀어. 수연이가 뭐래요? 죄송하다고 하더군.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불쌍하네. 저렇게까지.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동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씁쓸했죠. 그날 저녁, 준호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장 가셨다면서요? 응, 엄마랑 김장 재료 사러 갔었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연이를 봤다. 준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래요?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더라. 많이 힘들어 보였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이제 아무 감정 없어요. 완전히 남이에요. 그래, 그게 맞다.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 잘하려고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그래야지. 저는 붕어빵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붕어빵이네? 맛있겠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아들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을.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만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수연을 만난 그날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죠. 물론 용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니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실감 났습니다. 여보, 뭐 그리 깊은 생각을 해? 아내가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 수연이 생각하는 거야? 뭐 그런 셈이지. 나도 가끔 생각해. 어쩌다 그 애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어. 우리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병호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병원 응급실인데요. 박수연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보호자 연락처에 어르신 번호가 있어서. 수연이가요? 무슨 일입니까? 쓰러져서 실려왔는데
영양실조와 과로로 보입니다. 의식은 있는데 보호자가 필요해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남이 된 사람인데,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수연이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연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어? 죄송해요.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려 했는데 번호가 바뀌어서. 부모님은? 부모님도 요즘 많이 편찮으셔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해요. 입원비가... 수연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아. 돈 걱정은 나중에 해.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갚을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건강부터 회복해. 수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수연의 부모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돈, 수연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수연이가? 영양실조래요. 병원에 있으니 오세요. 1시간 후 수연의 부모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수연의 어머니가 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조금 무리했을 뿐이야. 무리가 아니라 죽을 지경이 됐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니?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복도에서 수연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통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는데. 수연 씨가 붕어빵 장사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공장도 다니고 저녁에는 붕어빵도 팔고 너무 무리했나 봅니다. 빚이 많습니까? 네. 이혼하면서 변호사 비용도 들고 위자료도 물어야 했고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수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 저희가 잘못 키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셔도.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를 모르는 놈들이에요, 저희가.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구나. 그러게. 낮에는 공장, 저녁에는 붕어빵 장사라니. 병원비는 어쩔 거예요. 일단 내가 내줬어. 나중에 받든지 말든지. 잘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우리 며느리였는데. 며칠 후 수연이 퇴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수연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꼭 갚을게요. 건강관리나 잘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있어야지. 네, 명심할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나요? 잘 지내. 승진도 했고.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 거예요. 하지만 준호가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돼요. 과거는 잊어. 앞으로가 중요해. 네, 아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연은 깊이 인사하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봄이 왔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사람과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리고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그래, 벌써 그 정도로 진전됐니? 네,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좋아, 엄마한테도 말해둘게. 주말에 준호가 여자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서 차 한잔 해요. 지은 씨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5년차 직원이었습니다.
준호보다 2살 어렸고 집안도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준호가 집에서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네, 취미 삼아 하고 있죠. 저도 운동 좋아해요. 나중에 같이 등산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준호가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죠.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올해 가을쯤 하려고요. 너무 늦지 않게. 그래, 좋은 날 잡아서 하거라. 지은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준호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과거 일도. 제가 더 잘할게요. 준호 오빠가 상처받지 않도록. 고마워요. 준호를 잘 부탁해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완전히 새 삶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웃음도 많아졌죠. 한편 수연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병원 신세를 진 이후로는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붕어빵 장사는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곳에서 수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카페에 갔는데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수연이었던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어머님. 수연도 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일하는구나. 네, 2달 전부터요. 예전보다는 많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보기 좋았죠.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수연은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세요. 서비스로 쿠키도 드릴게요. 고마워.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건강해진 것 같네. 아내가 수연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일도 찾은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이야. 저렇게 젊은 나이에 망가지면 안 되지. 커피를 마시고 나가려는데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만해. 손님들 보고 있어. 아니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좋은 가정,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님. 모든 걸 제가 망쳤어요. 이제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대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려고요. 비록 힘들지만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수연의 눈에는 예전과 다른 단단함이 보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다. 준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했으면. 걱정 마.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고 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은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나서려는데 수연이 또 불렀습니다. 아버님, 왜? 그때 병원비 갚을게요.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요. 됐어. 그 돈은 잊어버려. 하지만 대신 건강하게 잘 살아. 그게 갚는 거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많이 철이 든 것 같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고생을 하니까 철이 들었겠지. 그래도 불쌍해.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 선택이었어. 그래도. 하지만 이제는 나도 원망하지 않아.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그 후로도 가끔 그 카페에 갔습니다. 수연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일했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대했죠. 준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으니까요. 그 뒤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북한산 정상에서 목격한
그 충격적인 장면, 그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이어진 파란만장한 시간들. 여보, 또 옛날 생각해? 아내가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그냥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어.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다 잘 풀렸잖아. 준호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맞아. 결국 다 제자리를 찾아간 거지.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가끔은 수연이도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하긴 해. 글쎄, 어디선가 자기 삶을 살고 있겠지. 용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마음이 너무 여려. 나이 들수록 모든 게 다 불쌍해 보여. 저도 사실 비슷한 마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니 증오와 원망보다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과거를 용서하거나 잊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도 하나의 지나간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은빛 산악회는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다만 회원들이 늙어서 예전처럼 높은 산은 오르지 못합니다. 병호 씨, 이번 주는 낮은 산으로 가자고. 그래야겠어. 그때 생각나? 북한산에서 그 일. 하하, 어떻게 잊겠어.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지.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병호 씨가 더 강해진 것 같아.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가끔 북한산에 오를 때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픈 상처가 아닌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준호 가족이 해외로 떠나기 전날 송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잘 다녀와. 건강 조심하고. 그래, 건강하게 잘 다녀와.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었고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늙었네. 그러게, 하지만 잘 살았어. 우리. 맞아.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잘 이겨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수연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도 어디선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니까요. 상처는 아물고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도 내일은 또 산에 오를 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